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정주진입니다. 사단법인 21세기 전략연구원의 연구기획실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중앙정보부 창설 배경과 순기능 탐구,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냉전 시대에는 국가안보상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을 거명하기조차도 무척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앙정보부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그리고 국민 기본권이 신장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중앙정보부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서도 30년 이상 된 비밀 자료들을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활동에 참여했던 중요 인물들은 언론 인터뷰, 회고록 등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중앙정보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오면서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그 자료들 가운데 사실성이 높다, 객관적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자료들만 따로 분류해서 서로 교차 검증해보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서 그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서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러한 사실들을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사실들을 꽤 맞추어서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배경과 그리고 중앙정보부가 한국 현대사에 남긴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보부의 법적 기반과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물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의 인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앙정보부가 국가 근대화에 남긴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미군정 시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시대 때 정보기구와 5.16 혁명 직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비교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보부가 설립돼서 변천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10일 창설되어 가지고 1979년 10월 26일까지 18년 5개월 동안 존속했던 정보기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1961년 6월 10일은 중앙정보법이 공포된 날입니다. 그래서 5.16 혁명이 일어나고 한 달여간 그 기간에는 초대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중앙정보부 창설을 준비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중앙정보부가 그 기능을 정지한 것은 1979년 10월 27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공고 제5호가 공포됐습니다. 정성화 당시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계엄공고 제5호의 주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보안사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맡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정보부의 모든 기능을 인수한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정보부의 모든 기능을 인수해서 1년 정도까지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안사가 모든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5호 공화국이 즉 전두환 정부가 출범할 때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가안전기획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다시 개명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할 때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는 똑같은 1961년 6월 10일 날, 그러니까 5.16 혁명 한 달여 지난 날이죠. 그때 공포된 국가재건 최고회의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공산 세력의 간접 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중앙정보부를 둔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왜 창설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밝힌 거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혁명이 일어나고 1963년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2년 7개월간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통할했던 그런 국가 최고 통치기관이었습니다. 5.16 군정기관에만 존속했던 기구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목적, 즉 공산 세력의 간접 침략과 혁명가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는데, 그러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가 제자리를 잡아나가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도영 그 당시 국가채권회의 의장은 5.16 혁명이 일어나는 당일까지 5.16 혁명에 가담하느냐 마느냐 이런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가지고 5.16 주체 세력으로부터 강한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16 주체 세력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장도영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이라는 그 당시 헌법을 대체하는 그런 비상조치법을 제정해서 공포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규정을 했는지 하면,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내각 수반 이외에 다른 직은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5.16 주체 세력이 장도영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을 말하자면 제외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심장부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도영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그리고 내각 수반,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렇게 5개 보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계엄사령관,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이 3개 자리는 언제라도 병력을 동원해서 5.16 주체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차원에서 5.16 주체 세력이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발표하면서 이런 규정을 담게 되자 장도영 측에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도영을 추종하는 문재준, 박치옥, 이회영 등 육사 5기 중심으로의 인물들이 이렇게 장도영 측을 거세하기 위해서 조치한 것은 중앙정보부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보부가 이것을 계획했다, 이렇게 판단하에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을 납치하고 중앙정보부를 포위시켜서 중앙정보부를 정지시킨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이것이 중앙정보부 측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에서 선제적으로 장도영 측 인물 43명을 먼저 체포를 해서 제압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5.16 혁명 초창기에 그 중앙정보부의
도전하는 세력을 제압하는 첫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5.16 군정이 이제 1963년 12월 16일까지 끝나고 민정 이양, 제3공화국 출범을 위한 민정으로 이양하는 그 법적 절차가 단계적으로 밟은 다음에 1962년 12월 26일 날 제3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그리고 1963년 11월 26일 날 총선, 1963년 12월 15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3공화국이 1963년 12월 17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정이양으로의 절차를 앞두고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자리를 매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많은 논란 끝에 민정출범 후에도 중앙정보부는 그대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간다, 이런 방침이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법이 존립 근거였던 국가재건 최고회의법을 보면은 어떻게 규정되고 있었나. 그 5.16 군정기간 중에 헌법을 대체하는 기관이었던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보면은 국가재건 비상조치법 2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5.16 군사혁명과 완수 후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존립기관이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은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활동이 중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하기관인 중앙정보부도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제3공화국 헌법에 걸맞는 중앙정보부법이 다시 전면 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특히 재정중앙정보법은 보면은 그 6조에 중앙정보부의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의 지위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강력한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민정에 맞춰서, 민간 정부에 맞춰서 개정할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1963년 12월 14일 중앙정보부법이 전면 개정이 되는데요. 그 법을 보면은 정보 업무 범위에는 국외 정보와 국내 보안 정보,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내 보안 정보의 범위에 다시 대정부 정보로 제한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보안 정보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법 하위 법령이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 보안 업무 규정, 정보위원회 규정, 이렇게 3개가 제정이 공포가 됐는데, 그 정보 및 보안 업무 조정 감독 규정에 보면은 국내 보안 정보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보안 정보가 무엇이냐? 간첩, 기타 반국가 활동 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그 후에 원래 창립 60주년을 맞았는데요. 그동안 60여 년 동안 이 조항은 변함없이 유지가 되면서 중앙정보부의 국내 정보활동, 이어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였는데, 이 조항이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국정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폐지를 시킨 뚜렷한 이유는 정치 개입이라는 그런 이유였습니다만은, 정치 개입과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없애야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양 출범을 앞두고 범죄 수사도 간첩죄,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위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체화시켜서
법적 기반에 따른 정부 활동의 범위를 제시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보부의 법적 기반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정비된 중앙정보법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8년 5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이 법률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물들은 어떠한 분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중앙정보부 창설을 주도한 인적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주도한 인물들은 1949년 5월 23일 육군사관학교 8기를 졸업하고 그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30명입니다. 이 30명들이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8기생은 총 1335명이 졸업을 했는데요. 이 육군사관학교 8기생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큰 의미를 지닌 그런 졸업생이었는데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처음으로 배출한 순수한 대한민국의 장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일본군, 만주군, 경찰 이런 일제시대 때 정부 활동을 했던 분들이 정보계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 8기생들은 순수한 일본군, 만주군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의 정보 장교다, 장교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1335명 중에 졸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30명, 6등에서 35등까지 30명을 뽑아서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하면서 배치되기 전 3주 동안 정보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청량리에 그 당시에 정보학교가 있었는데요. 군사 정보학교가 있었는데 1949년 5월 23일 날 졸업함과 동시에 이분들을 뽑아서 청량리 정보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3주 동안 교육을 하고 1949년 6월 20일 날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를 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죠. 그 당시에 배치를 받았던 648기 동기생들은 청량리 정보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청량리의 청자와 정보학교의 정자를 첫자를 따서 청정회 이런 친목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멤버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김종필, 이영근, 서정순, 최영택, 전재구, 정재덕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그런데 1961년 5.16이 일어나고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이 청정회 멤버들이 중앙정보부의 지휘부를 전부 구성한 멤버들입니다.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훗날 회고록에서 왜 그렇게 청정회 멤버들이 거기에 들어갔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머리가 좋고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다 모셔왔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 그 지휘부를 보면은 초대 중앙정보부장에는 김종필, 행정관리차장 2명의 차장과 4개의 국장급 부서를 두는 걸로 중앙정보부 창설 당시에는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요. 초대 정보부장에는 김종필 자신이 앉고 그리고 행정관련차장에는 이영관 행정관리차장
그리고 기획운영차장에는 서정순, 이분들 다 청정의 멤버죠. 그리고 총무를 담당하는 1국장에는 강창진, 해외를 담당하는 2국장에는 석정선, 그 수사를 담당하는 3국장에는 고재훈, 교육을 담당하는 5국장에는 최영태, 이렇게 지휘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청정의 멤버들이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될 때 그 당시에 국내외 안보 정세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군 수뇌부에서 6사 8기생 졸업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한 이유도 그 당시에 국내외 정세가 무척 불안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안보 정세가 무척 불안하니까 이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장교들의 수요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세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하에 젊고 똑똑한 엘리트 장교들을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정세를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면은, 첫째, 주한미군이 1949년 6월 달에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48기가 졸업하는 그 시점에 주한미군들이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엄청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 정세를 우판해서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면서 자신들이 주한미군이 해방 후에 군정시대에 운영했던 주한미군의 방첩대 조직도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군사고문단 500여 명만 남기고 철수를 할 때 미군 방첩대도 완전히 철수를 하면서 정보 기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신생 새롭게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정보 활동을 우리나라 자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6사 8기생 중에 우수한 자들을 뽑아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에서 게릴라들을 대량으로 난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년 뒤에 벌어지는 6.25 전쟁을 앞두고 대한민국 후방에 거점을 해서 서울과 휴전선을 남과 북에서 협공하려는 이러한 전략이었죠. 그 당시에 지리산에서는 빨치산들이 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순 사건, 1948년 10월 9일 날 일어난 여순 사건을 비롯해서 군의 내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내란 사건이 자꾸 일어났습니다.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수시로 발동되면서 군의 정보기관이 민간 분야까지 통제하는 그런 상황도 오고 국내 정세가 무척 불안해졌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네 번째,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 본토에서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전쟁 상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1949년 10월에 되면서 이 내전 상황이 중국 공산당의 승리로 종식이 됩니다. 베이징에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여기에 중경에 머무르던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그해 12월에 퇴각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한국을 비롯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 지역에 있던 공산당들이 이제 공산당이 이긴다. 공산당 세상이 왔다. 이래서 잠복해 있던 공산당들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이념을 가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전복 활동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됐던 청정의 멤버들, 이분들은
배치되자마자 이러한 고급 정보를 취급해야 되는 정보장교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면서 국가 위기관리, 국가 운영에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스스로. 특히 그 사례를 청정의 멤버들이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될 때 육군본부 정보국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은 오늘날의 국가정보원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정보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단순한 군사정보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준전시 상황에 국가 위기가 지속되면서 수시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상계엄이 발표되면 모든 정보 수사기관은 군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육군본부 정보국은 종합적인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육군본부 정보국의 초대 정보국장은 백선엽 대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대령이고, 6.25 전쟁 때 많은 업적을 세워서 대장으로 승진을 한 그러한 분입니다. 국방부 장관도 얘기한 백선엽 정보국장이 초대 정보국장이었습니다. 6.48기 출신들의 청정의 멤버들이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될 때도 이 백선엽 정보국장의 인력 수요에 대한 판단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정보장교들이 필요하다. 이래서 백 국장님이 상부에 건의해서 정보장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2대 정보국장은 이용문 국장이었습니다. 이분은 훗날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유명한 검사로 유명한 이근계 검사의 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에서 가장 존경했다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3대 정보국장이 장도영 정보국장입니다. 6.25 전쟁 때 정보국장을 역임한 분이 장도영 정보국장입니다. 그리고 과 수준의 조직을 보면은 전투정보과, 특별조사과, 첩보과, 공작과, 행정과, 이렇게 5개 과로 조직이 되어 있었는데요. 전투정보과는 오늘날 국방정보본부로 발전하고, 특별조사과는 오늘날 안보지원사령부, 얼마 전까지 기무사령부였다가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그런 조직이었고, 첩보과는 오늘날 정보사령부, HRD로 흔히 알려진 첩보부대에서 정보사령부로 발전이 되고, 공작과, 행정과, 이래 5개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특별조사과는 특별정보대, 방첩대, 이런 이름으로도 다양하게 바뀌다가 6.25 전쟁 직후인 1950년 10월 21일 특무부대라는 독립된 부대로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특별조사과가 그 당시 군내 좌익을 제거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그 내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중심 인물은 김창룡 특별정보대장하고 나중에 방첩대장도 하고 특무부대장을 오래 역임했습니다. 이분은 1956년 1월 30일 암살되면서 특무대장을 물러났는데요. 이분이 초창기에 군내 좌익 세력을 제거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김창룡 특무대장 주대로 군 내부에 있는 좌익을 전부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에게 투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개별로 투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대가 통째로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었다. 그거는 김창룡 특무대장의 공적이 크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특무부대는 나중에 보안사, 기무사, 그리고 안보지원사 이렇게 변천을 해왔습니다.
아까 청정의 멤버가 육군본부 정보국에 배치될 때, 처음에 그때 배치될 때 청정의 멤버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특별조사과로는 한 명도 안 가고 전투정보과하고 첩보과에 15명씩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투정보과에 15명, 첩보과에 15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전투정보과는 그 당시에 북한반과 남한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작전정보실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는 자료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졌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남노당 가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군복을 벗은 채 문관으로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 자익을 수사할 적에 수사에 기여한 공로, 그런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아서 백선엽 국장이 전투정보과에서 문관으로 일하게끔 배려를 해주어 가지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4 8기 청정의 멤버들이 배치받을 때 거기서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특히 전투정보과에 배치받았던 북한반에 있는 김종필, 엄영성 이런 분들하고 남한반에 배치받은 이영근, 서정순, 전재덕 이런 분들은 육군본부 정보국 전투정보과라는 한 울타리에서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박정희 대통령과 생사구락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전투정보과에는 박종규라는 하사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종규 하사관은 나중에 5.16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최측관에서 13년간 경호실장을 하는 그 박종규 경호실장입니다. 그때부터 같이 박정희 대통령과 김종필 이런 분들하고 이제 전투정보과에서 같이 6.25 전쟁 전후로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첩보과에 배치받은 인물들은 최영택, 석정선, 이병희 이런 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본부 정보국에서는 1949년 12월 28일 49년 연말에 연말종합적정판단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 임무를 한 사람이 그 당시 박정희 문관, 박정희 작전정보실장 지도하에 북한반의 김종필, 남한반의 이영건 이 세 분이 같이 팀을 이뤄서 이 판단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종합측정 판단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6.25 전쟁 때 소실이 됐는지 소실이 되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문공부 장관 하던 신범식 장관한테 그 보고서를 한번 좀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찾지를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참여했던 추측으로는 6.25 전쟁 때 급박한 상황에서 후퇴를 하면서 이 보고서가 유실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서 작성에 참석했던 김종필 전 총리가 기획하는 바로는 그 보고서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적은 북한은 남침 준비를 1949년 말로서 완료했다. 그 당시 정세 판단이죠. 그 결과 그래서 적의 청국은 1957년 3월이나 6월 달에 침공을 할 것이다. 3월이냐 6월이냐 이걸 특정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 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족들이 북괴군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언제냐 여기에 따라서 남침 시기가 결정될 것이다. 그 당시 중국 공산당에 가담해서 국민당과 싸웠던 공산당들은 동북 한인의용군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양반들이 북한군으로 편입되는 시기가 곧 남침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면 남침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그 당시에 게릴라들이 계속 태백산만 쪽으로 난파된 것도 이 후방 교란의 하나의 가들의 음모였죠. 그리고 저건 남침을 앞두고 평화를 위장한 그런 정치 군세를 펼칠 거다 이랬는데 이 판단서가 정확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도 1975년 6월 2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쓴 일기장에 보면은 이 보고서가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 통치권자의 지휘부에 활용되지 못한 데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975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고 20주년이 되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쓰신 일기장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남침 징후를 6개월 전에 예측했다. 그러나 이 판단서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군수내, 정부 당국, 미국 고문단 모두가 설마하고 크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1949년 말 정보국 판단서는 전쟁이 발발한 후 너무나 정확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949년 말 정보국 판단서는 너무나 정확하였다. 우리가 알고도 기습을 당했으니 천추의 한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무능과 무위와 무관심이 가져온 국가재건, 국가재산과 인명, 문화재의 피해가 얼마나 컸던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배경에 대해서 이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중앙정보부가 국가 근대화에 남긴 순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동안에 비판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역기능적 요인이 부각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앙정보부를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보부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내부적 요인으로 가장 큰 것은 중앙정보부가 원래 그 속성상 비밀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서술한 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홍보하지 않는다, 알리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조직의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부를 창설할 때 그 초대 부장을 지낸 김종필은 훗날 정언록에서 중앙정보부 부훈을 본인이 직접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중앙정보부 부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렇게 부훈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훈은 그로부터 37년이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는 국력이다 이렇게 바꿀 때까지 37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부훈이었습니다. 그 김종필 부총은 왜 그렇게 지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회고록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근대화 혁명의 숨은 일꾼이어야 한다. 응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걸 몰라줘도 좋다. 세상이 몰라줘도 좋다. 중앙정보부가 만든 정보를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사용을 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만 하면 그게 바로 양지를 사는 것이다. 그러한 원칙과 철학을 담았다. 이렇게 부훈을 제정한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비판적을 받는 내부적 요인에 또 하나의 요인은
뭐냐 하면은 내부적 요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셨다는 겁니다.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중앙정보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외부적 요인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은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장기 집권의 전위 기간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여건 상황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현대사에 남긴 역할과 기능, 그리고 현대사에 남긴 공적을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규명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중앙정보부는 정치에 개입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논지를 펴고 여기에 반대하다가는 무수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모두가 말을 삼갔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소설 이런 픽션물에서는 국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극적 소재들만 발췌해서 부정적 관점으로 계속 그 작품을 생산하는 결과가 역기능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러한 시각과 조금 다르게, 그러면 순기능도 있었을 거 아니냐, 역기능만 있었겠느냐, 그 순기능이 무엇이 있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부원 소개될 적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보부는 비밀정보기관이기 때문에 그 공적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아주 미세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정책적 제도적으로 숨기는적 요인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가 안보 그리고 국가 이익, 이게 큰 두 부류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안보 관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냉전 시대에 북한의 대남 공작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안보 위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리고 국가 이익적 관점에서는 정부 정책을 피드백하는 역할을 해서 대통령 리더십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정보가 수립되고 그리고 한국 현대사회에서 사상 최초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 네 가지 점으로 나눠봤습니다. 이 네 가지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후속 연구를 통해서 계속 발굴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전시대 북한의 대남 공작을 효율적으로 차단했다.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던 1960년대는 냉전이 극렬했던 시절입니다. 냉전이. 그리고 한반도의 국한에서 보자면은 김일성이 대남 공작을 주도했던 시기입니다. 북한의 2차 대전이 끝나고 3.8 위기제로 남북이 분단된 다음에 북한에 들어선 김일성 정권은, 소련이 사주에서 생긴 김일성 정권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대남 공작을 계속 벌여왔는데요. 그 대남 공작의 주도권을 해방된 순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박은영이 주도를 했습니다. 박은영이. 김일성도 직접 남한에 자기 신복을 시키면서 첩보를 수집하고 했습니다만은 주도권은 박은영이 있습니다. 남로당 출신으로서 남한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은영이 주도를 했는데 6.25 전쟁이 끝나자 김일성이 박은영은 미제의 간첩이다. 이래 미제 간첩을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박은영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은영이 죽은 날짜가 1950년 7월 19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박은혁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성엽, 이강국 등 남도당 출신들을 모조리 숙청을 해서 대남 공작 일선에서 남노당 출신들이 완전히 제거되는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196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이가 대남 공작을 주도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도권을 잡았는데 1960년 4월 4.19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북한에서도 이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몰락시키는 사태로 갈 거냐 말 거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을 몰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래 판단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이 대남 연락부라든가 간부들을 모아놓고 연락부를 실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6.25 전쟁 때는 박은영이 잘못해가지고 남한을 해방할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윤갑, 박일영, 임해 등 이런 연락부장들이 잘못해서 또 때를 놓쳤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 비판 속에서 5.16 혁명이 일어나고 다시 김일성이 한 말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1961년 9월 11일 날 노동당 4차 대회에서 5.16 이후의 대남 공작의 방향에 대해서 김일성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걸 보면은 남한에 막스 레닌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혁명적 당을 창당하라, 이러한 지령을 내립니다. 창당해라. 그리고 1963년에는 대남 사업총국이라는 새로운 대남 공작기관을 조직했습니다. 이 대남 사업총국은 그 당시에 있던 연락부, 조사부, 문화부 이런 부문의 정보기관들을 통합 조정하는 상급기관으로 대남 사업총국을 만들었습니다. 1968년 때까지는 이호순이가 이 대남 사업총국장을 맡고 그 뒤에 1967년도에 허봉항이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다음에는 대남 공작 목표를 새롭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때 설정한 공작 목표가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해라. 두 번째는 남한의 우회 침투를 강화한다. 말하자면 간접 침략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남한 지하당 구축을 목표로 삼아가지고 벌인 게 가장 큰 조직 사건이 통일혁명당 사건입니다. 통일혁명당 사건. 이 조직은 중앙정보부에서 일망타진됩니다. 약칭으로 통역당 사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무수히 많고 현재까지도 이 통역당은 많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작 목표인 대남 우회 침투 강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우회 침투를 위한 두 개의 큰 거점이 동베를린하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조청령. 이 두 개 창구를 이용해서 남쪽에 사람들을 포섭을 했는데요. 동베를린에서는 유럽에 나와 있는 우리 교포 유학생들, 우리 교포들,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조청년을 통해서는 또 무수한 감축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보부는 동백리 관측 사건하는 동베를린 거점에 통해서 북괴가 남침해 오는 것을 일제히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그리고 조청년에 대해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포섭되고 제1급포를 또 북한에 데려가서 포섭해서 난파 간첩으로 보내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획기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게 중앙정보부가 그때 판단해서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은 조청년에 가담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 가만히 보니까 남한 출신이 대부분인데 남한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북한으로 자꾸 관심을 두는다. 그래서 만약에 남한 출신 조청년 교포들을
모국에 한번 와서 보고 가면은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남한 출신 조청년 교포 모국 방문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문 사업이 75년경부터 추진됐는데 그 이전에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조청년 출신 문세강한테 피습을 당하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봐라. 이렇게 중앙정보부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중앙정보부가 이 사업을 해가지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을 중앙정보부의 판단대로 남한을 다녀간 조청년 교포들이 조청년을 대거 탈퇴해서 조청년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는 이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70년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은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닉슨 도트린이라고 널리 알려진 닉슨 도트린이 그 이전에 1969년에 괌에서부터 닉슨이 이 아시아 정책을 닉슨은 1969년 1월 달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베트남전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막 염전사상이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죽어야 하느냐 이런 반전열이 일어나니까 아시아 쪽에서 발을 빼는 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닉슨 도트린은 1970년 2월 달에 정식으로 외교 문서를 통해서 미국 의회에 대통령이 내려보낸 교서에 그 내용을 내려보냈는데 공식적으로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은 피한다. 아시아 각국은 내란이나 침략에 스스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베트남에 군의 전투부대를 파견하고 있었고 1968년부터 북한의 게릴라들이 남침을 해서 청와대를 기습하고 울진 삼척지구에는 무장공비대 내려서 선량한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런 안보 위기가 위중한 상태에서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겠는 이런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안보 불안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 철수 반대다. 이런 입장을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 범정부, 우리 국민 모두도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 약이 될 수 있는 북한의 남침 위협에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주한미군은 감축시키지 말아달라. 그 당시에 최초로 베트남에서는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서 키신저하고 월명의 레둑토하고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군이 완전 빠지겠다 이래가지고 평화협정 하니까 빠지고 나니까 완전 공산화가 되어버렸죠. 1975년 4월 30일 날.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일단 미군을 감축하겠다. 그때 주한미 7사단하고 2사단, 2개 사단이 있었는데 1개 사단을 빼겠다. 이래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는 감축시키지 말아달라. 이렇게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결국 주한미 7사단은 철수하고 휴전선 전체를 한국군이 방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6.25 전쟁 직전에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함으로써 전쟁의 상황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현장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정보 장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1970년에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전환에 대해서도 무척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이 중공하고 화해 정책으로 새로운 대땅트 정책으로 나가니까 일본도 중공하고 국교를 수립하겠다.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대탕트 모드가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좀 한 번 더 평화에 대해서 논의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달에 비밀리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하고 가서 붙잡히면은
김일성이 또 역선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남반부에 괴뢰의 정보부장이 왔다, 침략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할 수도 있는 긴데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서 김일성과 만나서 일단은 큰 긴장 완화 정책을 합의를 하고 1972년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앙정보부가 그 당시에 국제적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하려는 일환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그 당시에 주한미 대사하고 비공식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전문이 나중에 공개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우락 정보부장이 미국 측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거는 지금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전략이다.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은 우리가 북한에 맞설 수 있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By the time.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회담을 했다. 이렇게 솔직한 의견을 밝힌 전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국 남부 베트남, 요새는 남부 베트남이죠. 그 당시에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패망을 하니까 김일성이 하는 말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다. 이래 막 호언을 했습니다. 이제 때가 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요새 아파간 사태에서 주한미군이 출소하니까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폭력 집단 탈레반이 무자비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월남 패망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불안을 느꼈던 겁니다.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1976년대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카터 후보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서 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도 주한미군 완전 철수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공언하니까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를 비롯해서 외교부, 이런 우리는 전부 미국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가졌으면 미국 의회를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추가 철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동선 사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에서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 1979년 말에 이르면은 카터의 철군 방침이 번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에 기여한 역할을 보면은 국가안보 위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앞에 법적 요건에서 중앙정보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만은 중앙정보보법 제13조에 보면은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이 정보위원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국가 정보 판단과 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장은 중앙정보부장이 맡고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자들 10여 명을 위원으로 해서 국가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은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하는 각 부처의 지혜를 모아서 범국가적 대책을 수립해 나갔는데 이 기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10월 27일 날 계엄공고가 발표되면서 합수부에 중앙정보부의 모든 기능이 되니까 모든 기능이 합수부에서 행사했다. 모든 기능을.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보부는 1년여간 이제 보안사에 통제하고 이래갖고 그 조정 감독 기능 중에 그 기능이 합수부에서 행사하다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바뀌면서 그 조정 체계를 정보조정협의회를 만들어서 보안사, 경찰 이런 정보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보조정협의회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는데요.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정보조정협의회가 거의 중앙정보부에서 이름이 바뀐 안기부가 관계부처를 통제하는 통제수단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민주화 세력이 이걸 폐지해라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에 이르러서 정보조정 안기부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정보조정협의회 제도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에 국가 전체 위기를 컨트롤 타워하는 그 체제가 공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IMF 사태, 국가 위기 사태도 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점을 지적하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화물연대 파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전국으로 공급되는 화물 자동차가 일제히 파업을 벌이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화물 물동량이 수송체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게 이제 참 노무현 정부 출범 초인데 그렇게 되니까 노무현 정부가 과거에는 국가적 위기 대처를 안기부가 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고 새로운 방식조차 없어 문제다. 이래 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컨트롤 타워 기능은 공백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정부 정책 피드백 기능을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제고했다.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는 정부 정책이 잘된 것, 잘못된 점, 그리고 정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 그리고 민심의 흐름, 이런 걸 파악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조선시대 때 암행의사가 한 역할을 수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암행의사가 지방관리 교찰만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 암행의사의 큰 역할은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걸 정보보고서를 써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기능이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중앙정보부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중앙정보부의 보고서를 보고 잘된 거는 확대해서 하라고 지시하고 잘못된 거는 시정하라. 이래 정부의 부처를 지시하면은 정부 부처에서 그 대통령에 따라서 보완을 하고 이런 기능을 통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1970년 이근계, 아까 그 이용문 국장의 아들인 이근계 검사를 서울경찰청장으로 임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당부한 말을 보면은 잘 나타났습니다. 이근계 서울경찰청장이 나중에 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에 자기를 청와대를 불러가지고 독대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국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사안이 있으면은 그 사실을 직접 보고하고 또한 정부 내의 정보부장, 경호실장, 비서실장 등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실이 있으면은 그것도 남김없이 보고해 주기 바라네.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수도 경찰 책임자로서 국정의 밑바닥을 상세히 파악하여 나에게 올바른 보고를 해주기 바라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자신 있게 국가라는 큰 배의 선장으로서 험난한 바다의 파도를 헤치고 배의 항도를 결정하여 역사의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아닌가. 올바른 보고가 없으면 나는 마치 국정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감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로봇이나 인정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이야. 이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현실의 바탕은 정확한 보고를 원했던 거죠. 네 번째로 중앙정보부가 국가 현대화에 기여한 공로를 보면은 중앙정보부는 국가 운영이 필요한 해외 정보를 자주적으로 수립한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해외 정보를 자주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기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해외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정보를 수집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우회 침투하는 해외를 통한 우회 침투하는 공작에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외교관이라든가 태권도 사범 이런 방식으로 신분을 가장해서 해외에 나가서 북한의 대남 공작 요원들이 우리 교민들을 괴롭히거나 교민들을 포섭하거나 납치하거나 암살하거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습니다. 특히 김종필 초대중앙정보부장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데 선봉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판단으로 볼 적에 우리가 일본과 국교가 수립되어야면 북한이 중공하고 소련하고 연계돼서 남쪽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서 여기에 대응해야 하면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 그러자면은 한국,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남방의 국방 체계를 수립해야 된다. 이런 판단. 그리고 그 안보뿐만 아니고 국가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을 일본서 좀 들어와야 되겠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한 과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받아오면은 그 배상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잘 쓰면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탄하에 그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완용이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일본과 국교를 개척하는 데 노력해서 결국 일본 국교의 정상화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훗날 박정희 대통령과 정적이 되는 김대중 씨도 그 당시 야당이었지만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의 회고록에서 나는 그 당시 국교 정상화에 찬성했다. 나를 무지한 비난하지만 그건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중앙정보부 이전 정보기관을 좀 비교하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때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보부는 베테랑 정보 장교들에 의해서 창설된 한국형 국가정보기구였습니다. 그 이전 미군정 시대나 이승만 정부, 장민 정부 시대 때 정보기관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기능상으로 보면은 5.16 혁명 이후에 창설된 중앙정보부는 부문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기구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필 총리도 그 정언록에서 CIA를 모델로 해서 한국형 CIA를 만들 때 수사권을 부여했다. 그거는 혁명 상황에 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중앙정보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이전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미군적 시대에는 그림에서 보였다시피 이런 식으로 정보체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 방첩대 이름이 그 당시에 971 CIC였는데요. 여기하고 우리나라 경찰하고 그리고 민간통신정보대락하는 조직하고 이 세 개 기관에서 올라오는 첩보를 24군단 정보참모부에서 종합해서 중요한 정보는 다시 동경의 극동군 총사령부 정보참모부장은 윌러비였는데요. 그걸 수집해서 메가더 상관에 보관하고 다시 더 중요한 정보는 워싱턴으로 보고하는 이러한 정보체계가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전국적 조직은 방첩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군적 시대 정보체계가 운영되다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행정권을 이양받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국회에서 이미 선출된 상태에서 행정권 이양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미 24군단 정보참모부는 미군정 시대에 국가정보활동을 전국적 조직을 가지고 국가정보활동을 가졌던 9.71 방첩대를 모델로 해서 민간정보기구를 창사한다. 이렇게 1948년 7월달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합의된 사항이 새로운 조직의 이름은 대한관찰부로 한다. 그리고 인원은 315명으로 한다. 그리고 9.71 방첩대장이
각 지역 반첩대장에 모든 기능을 대한관찰부에 인계하라. 이런 지시를 공문을 발송한다. 그리고 예산은 2억 300만 원으로 한다. 이 48년도하고 49년도 미국의 재정회계는 이렇게 연도를 지난 식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8년 7월부터 8월까지 60명, 그리고 8월에서 10월까지 240명을 미군이 뽑아서 새로운 대한관찰부 위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10월 달에 각 미 반첩대 지구들이 배치했는데, 그 당시 국회에서 남노당과 연계되어 있던 노일한, 김옥주 이런 사람들이 예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대한관찰부에. 그 이유는 대한관찰부가 이승만의 정책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조직이다. 이러면서 예산 승인을 거부해갖고 대한관찰부는 5개월 정도 존재하다가 해체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체되니까 총리 직속으로 사정국도 만들어 보려고 그러다가 이 만드는 것도 불발되니까 1949년 6월 달에 미군은 철수를 해야 되는데 대한관찰부는 해체될 운명이 있으니까 미군 방첩대에는 서둘러서 자기들이 보유하던 모든 자료를 한국군 방첩대로 이전하고 후퇴 철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소련은, 북한은 어땠느냐? 북한은 해방 이후에 소련군들이 들어와서 스탈린 체제를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 들어온 체제는 그 당시에 보면 군사회의는 정치 장교들의 모임이 있고 크게 네 가지의 그 정보기구가 있었는데, 북한에 해방 직후에 북한에 유입된 소련의 정보기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가 MGB, MGB는 냉전시대 KGB로 불리는 KGB의 전신입니다. KGB가 북한에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정치 장교 집단인 군사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경무사령부라는 그러한 조직이 또 있었고, 또 정치칠까지라는 심리전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이 지시를 내리기를 1945년 9월 20일 해방된 지 불과 한 달 뒤에 극비의 지령을 내렸는데, 북한 지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이런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북한에 소련 위성 정권을 세우라는 이런 지시죠. 이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 북한에 들어와 있던 비밀 정보 조직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경무사령부는 전국 북한 전역 6개도 7개시 85개국에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소련어로 베나야 코멘다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위수사령부, 경무사령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은 부사령관에 한국인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김일성은 평양 경무사령부 부사령관, 김정은 함흥 경무사령부 부사령관, 박승철은 개성 경무사령부 부사령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88여단 출신 한국인들 80명입니다. 그 88여단 출신은 1942년 8월 1일 날, 그 당시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니까 소련이, 일본군이 소련으로 침입해 올지도 모른다. 만약에 소련으로 일본이 침입해 오면은 소련으로서는 유럽에서 독일이 소련을 압박하고 이 동부에서 일본이 소련을 압박하면은 그 조립 자체가 위협을 하기 때문에 정찰부대를 만들어서 일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정밀히 파악할 필요가 생기니까, 그 당시 만주에서 빨치산 활동하다가 소련용으로 넘어온 김일성 등 이런 한일 빨치산과 중국인 게릴라들, 러시아인들, 이런 부대로 정찰부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대가 제88 특별 정찰여단, 약칭 88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거기서 일대대장을 했습니다. 이 88여단 출신들이 해방 후에 경무사령부가 설치되니까 거기 부사령관으로 들어와서 지금 북한의 지배청을 대를 이어서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 이때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북한의 지배체제가 구성되고
그 중앙정보부 이전에 또 어떤 기관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말기에 또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이 있었습니다. 대외 위장 명칭을 세븐나인 부대 79호실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1958년에 설립이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하고 알렌 델레스라는 미 CIA 국장하고 양대 정보부처 책임자 사이에 정보협력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승만 정부 말기에 국방부 장관이 김정렬 국방부 장관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웨인 넬슨이라는 미 CIA 요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전임 김용우 장관 때 우리 CIA 국장하고 이런 협정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걸 알아보니까 협정 내용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웨인 넬슨이 우리가 미시아의 한국 지부를 만들겠다. 그러고 거기에 협력할 카운터파트를 만들어 달라. 이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79호실이 생기고 미시아의 한국 지부도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미시아와 협력을 위해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 후에 5.16 혁명 이후에 생긴 중앙정보부와는 차이가 나는 조직입니다. 부문정보기관 통합조정권 그리고 수사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면 정부 때는 중앙정보연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또 있었습니다. 이게 위원장이 총리를 맡고 그리고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장관급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 조직이 생겼는데요. 이 조직도 그 당시에 미시아의 2대 한국 지부장으로 한 피어 더 실바가 CIA와 협력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이래 총리에게 강력히 건의해서 장면 총리는 주미 대사를 역임한 분이라서 미국과 가까웠던 분이죠.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면서 1961년 1월 달에 이 조직이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면서 그 실무 책임자 연구실장에는 이우라 실장이 군복을 벗고 다시 연구실장으로 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앙정보연구위원회도 부문정보기관을 통합조정하는 통합조정권과 수사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능상으로 훗날 5.16 이후에 발족되는 중앙정보부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중앙정보부의 특성과 순기능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중앙정보부의 순기능적 측면도 역사에 올바로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편향된 시각을 계속 후대에 전수하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올바로 특히 국가 근대화의 역사 이것이 올바로 기록되지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분들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손과 발, 눈과 귀가 돼서 대통령을 보필했습니다. 정치 개입, 직권 남용 이러한 부정적 측면도 있었지만은 순기능적 측면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 근대화에 장애가 되는 많은 요소들이 제거됐습니다. 이와 같은 순기능적 측면도 똑같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연구자들이나 모든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당시 활동했던 중앙정보부가 국가 근대화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대외적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학술적 바탕 위에서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논증하려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박정희 기념재단에서 5.16 혁명 6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 공모에 응모해서 이 주제로 응모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연구가 전혀 없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좀 안타까움을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이 논문이 공모돼서 오늘 이 박정희 아카데미에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연구를 단발적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제 남은 여생 동안 이 역사를 올바로 기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직에 있다가 30년 정부 공직에 있다가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80년대 중반에 민주화 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주동했던 그런 저보다는 어린 연배죠.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정 박사님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 박사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들도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 김종필 전 총리 이런 5.16 지초 세력이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만 하면은 올바른 평가를 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게 효율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많은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지루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